지난 시간에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질점들의 무게 벡터의 1차 모멘트 합을 합력 무게 벡터의 1차 모멘트로 대체할 수 있는 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량 중심을 계산할 때 일단 중력 가속도 g가 일정할 때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체는 수많은 질점들의 어떤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 질점에 작용하는 무게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질점에 작용하는 무게 벡터의 합을 하나의 무게 벡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에 보게 되면 이 초록색으로 두 개로 질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질량이 없는 이러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m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의 무게 벡터는 이쪽이 mg, 이쪽이 mg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두 개의 질량의 질량 중심에다가 emg라는 자, 여기에 emg가 작용하는 이 하나의 합력 무게 벡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g라는 질량 중심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각 질점들의 무게 벡터의 1차 모멘트 합을 계산합니다. 이때 이제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이 어떤 하나의 액시스를 잡도록 합니다. 자, 이 액시스를 잡고 그러면 각각의 질점들의 그 무게 벡터의 1차 모멘트 합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첫 번째 1번 거를 한번 생각한다면요. 이 m의 무게 벡터는 mg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축에서부터 s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s 거리 곱하기 무게 벡터, 그래서 s 곱하기 mg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량을 한번 보면요. 두 번째 질량은 떨어진 거리가 s 더하기 d고요. 그리고 역시 그 두 번째 질점의 무게 벡터는 mg가 됩니다. 그러면 s 더하기 d 곱하기 mg가 되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s가 두 개 있으니까 es 더하기 d 갈로 mg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액시스에서 어떠한 거리 떨어져 있을 때 그 거리에 이 두 개의 그 질점들의 합력 무게 벡터로 우리가 대체할 때 그 점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그 거리를 우리가 xg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g까지의 거리니까 우리가 이 거리를 xg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xg 곱하기 자, 이 두 개의 질점들의 합력 무게 벡터이기 때문에 m이 두 개이기 때문에 emg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이 xg는 뭘 건가? 그러면 이 두 식을 풀어보면 xg는 어떻게 나오냐면 s 더하기 여기 s 더하기 d의 반인 s 더하기 2분의 d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s가 0이다. s가 0이라고 하면 이 하나의 1번 질점을 지나는 어떤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xg라는 거는 이 두 질점의 거리 d의 반인 2분의 d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d가 떨어진 어떤 개의 어떤 시스템의 질량 중심은 떨어진 거리의 중간인 그러한 2분의 d가 되겠죠. 이제 이게 어떠한 한 방향, 우린 여기서 그 방향을 x방향으로 했죠. x방향일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이 시스템들이 XYZ 방향으로 질량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각 방향별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똑같은 질량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게 질량이 다르라고 하면 달라질 것은 그냥 계산할 때 그 각 질점의 무게 벡터를 계산할 때 자, 이 액시스를 통해서 M1 같은 경우는 S 곱하기 이거의 무게 벡터 mg가 되겠고요. 더하기 자 2번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s 더하기 d가 되고 거리는 즉 모멘트의 거리는 그렇게 되고요. arm은 그 다음에 이거의 무게
벡터는 EMG가 되죠. 왜냐하면 EM이기 때문에. 자, 이걸 계산한 것과 자, 이 두 개의 M과 EM으로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의 질량 중심이 되는 위치를 우리가 XG라고 하고 그 G를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XG라고 하면 그것과 이 두 개의 질점들의 합력 벡터들의 1차 모멘트 즉 XG 곱하기 3mg가 되겠죠. 이게 같아지는 XG는 무엇인가? 이거를 계산하면 이 시스템의 질량 중심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양쪽에 이렇게 다 G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G를 다 제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질점들 거리와 질량을 다 더한 것을 나누기 뭘로 한 거예요? 전체 질량으로 한 거죠. 그래서 XG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고요. 자, 공간상에 질점계가 분포되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기서 X방향으로 했던 것처럼 Y방향, Z방향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자, X방향 계산한 게 이렇게 되고요. 그 질점들의 어떤 Y축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그리고 모든 그 질량들을 곱한 거에다가 토탈 질량으로 나눈 거 YG, 그다음 Z방향도 마찬가지고요. Z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각각의 질점들의 거리 곱하기 각 질점들의 질량 다 곱한 거 이걸 곱한 걸 다 더한 거에다가 전체 질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X방향, Y방향, G방향의 각각의 질량 중심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제로 이 공간상에서 질점계의 질량 중심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X, Y, G를 각각의 X, Y, Z 성분으로 가지는 이러한 어떤 벡터 이 위치가 바로 이 공간상에서의 질점계의 질량 중심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속체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어떤 연속체를 하나의 그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질량들을 따로따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DM이라는 미소 면적으로 나눕니다. 미소 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이 미소 면적의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앞에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단지 이제 여기 나오는 X는 X방향에서 이제 떨어진 거리가 되는데 그 미소 면적하고 이 떨어진 거리하고 우리가 이걸 이 전체 연속체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있던 이 시그마가 단지 이제 인테그랄 적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XG는 전체 질량분의 인테그레이션 XDM이 되는 거고 YG, ZG는 각각 이 X가 Y와 Z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벡터 공식으로 적어보면 RG 즉 이 연속체의 질량 중심의 그 벡터는 전체 DM 미소 면적들을 다 모아 놓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토탈 매스가 되는 거죠. 분의 R 곱하기 DM 이걸 인테그레이션 한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량 중심 계산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질량 중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앞에서 질량 중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소 면적과 미소 질량이죠. 미소 질량하고 그게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그래서 1차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거리 곱하기 미소 질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질량 관성 모멘트, 매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하면은 이건 이제는 거리의 제곱 곱하기 미소 질량이 됩니다. 자, 질량 관성 모멘트, 매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거는 중요한 게 이제 회전축이 있어야 돼요. 회전축에 대한 질량의 분포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어떤 회전축으로부터 질량들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자, 질량이 병진 운동에 대한 저항 정도, 즉 관성을 나타냈다고 하면은 질량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에 대한 저항, 즉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입니다. 그래서 자, 질량 자체는 병진 운동이고요. 질량 관성 모멘트, 매스 모멘트 오브 이너셔는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따라서 질량 관성 모멘트가 더 큰 물체는 정지해 있을 때 회전시키기가 더 힘듭니다. 자, 회전시키기가 더 힘든 겁니다. 또한 같은 각속도
이 같은 각속도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일단 오메가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같은 각속도로 회전할 때 질량 관성 모멘트 요거는 이제 우리가 I라고 하는데요. I가 더 큰 물체가 더 큰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예. 질량 관성 모멘트의 정의는 어떤 회전축으로부터, 이게 회전축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R만큼, 자,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축에 이 수직해야 됩니다. 거리 R만큼 이 무게중심까지 떨어진 한 개의 질점 M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질량축에 대한 2차 모멘트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이게 Z축이라고 하면요. 이 R제곱 M이 요 질점 M의 이 ZZ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거와 동일한 겁니다. 약간 기울어지게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R이라는 게 이렇게 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렇게 수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축의 수직인 거리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고, 질량 관성 모멘트는 R제곱 M이다. R제곱 M. 여기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 모멘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질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질점계, 여러 개의 질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점계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뭐냐면 각 질점의 질량 관성 모멘트를 합하면 된다. 즉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 Z축에 대해서 각각의 M1과 R1, 그 다음에 M2와 R2, M3와 R3 같이 질량과 떨어진 거리가 있다고 하면 이 세 개의 질점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각각을 다 더하면 됩니다. R1 제곱 M1 더하기 R2 제곱 M2 더하기 R3 제곱 M3입니다. 그래서 질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량 관성 모멘트는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어떤 볼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연속체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제는 질점계는 각 질점을 하나하나 다 질량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질점들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같이 하는 미소 질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미소 질량. 따라서 시그마가 이제는 인테그레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축으로부터 임의의 미소 질량 dm까지 떨어진 수직거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모멘트 팔이라고 합니다. 모멘트 암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미소 질량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봅시다. 미소 질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I라고 하지 않고 DI라고 하면요. DI는 떨어진 거리가 R제곱 DM이 되죠. 그러면 이걸 양쪽을 적분하게 되면 I는 인테그레이션 R제곱 DM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미소 질량 DM이라는 것이요. 미소 질량은 DM이라는 거는 요 미소 질량의 볼륨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이 밀도가 균이라는 경우는 rho dV로 이렇게 표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R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DM을 우리가 밀도 곱하기 dV로 바꿀 수 있으면 전체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균이라는 경우에는 그 질량 관성 모멘트가 I는 rho R 제곱 dV 이렇게 해서 V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가 적분해주면 질량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속체에 대한 게 되겠고, 요런 것들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학 1에서 적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분의 중요한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 질량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그 길이 차원에서 배웠던 건 뭡니까? 그 단면의 센트로이드 도심을 계산하는 게 1차
모멘트였고 2차 모멘트는 뭐였어요? second moment of area. 단면 2차 모멘트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앞에서 배웠던 센트로이드하고 여기서 배우는 센터 오브 매스하고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구분해야 되고, 또 앞에서 배웠던 굽힘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단면의 2차 모멘트 second moment of area와 여기서 배우는 mass moment of inertia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한 mass moment of inertia, 질량 관성 모멘트입니다. 디스크입니다. 이거는 다 전체 질량이 m이에요. 여기 나오는 전체 질량이 m입니다. m일 때 이 ZZ축에 대해서 2분의 1 mr 제곱이 되고요. 자, circular cylinder 똑같습니다. 전체 질량만 다르고요.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스피어 9는 5분의 2 mr 제곱입니다. 이게 질량이 m이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thin rectangular plate, 요게 우리가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자, 여기 한쪽 이 모서리 길이가 w인데 그 모서리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축입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m 여기 w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우리 책에 나오는 예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앞에서 배웠던 연속체에 대한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 요걸 이제 적분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더 인터넷이나 책에 우리가 참고 테이블을 찾아보면요, 더 다양한 질량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후프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솔리드 스피어, 속이 꽉 찬 거죠. 이거는 5분의 2 mr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속이 비어 있는 스페리컬 쉘이에요. 이거는 3분의 2 mr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od pivoted at one end, 끝 기준으로 어떤 L이라는 막대기의 끝 기준으로 우리가 mass moment inertia를 계산하는 거하고, 여기 중간을 지나는 축을 대해서 계산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12분의 1 ml 제곱이고 이거는 3분의 1 ml 제곱입니다. 이게 더 크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중심 축으로부터 질량들이 이 경우가 더 많이 멀리 떨어져 분포하게 되는 거죠. 자, 풀리 실린드리컬 디스크 2분의 1 m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휠로와 할로우 실린더, 중간이 비어 있어서 그 내경이 안쪽 반지름이 rmin, 바깥 반지름이 rmax인 경우에는 i는 2분의 1 m rmax 제곱 더하기 rmin 제곱,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판재가 이렇게 있는데 L이에요, 길이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온 질량 관성 모멘트 계산해 보면 6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테이블을 찾아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몇 가지 더 보면, 자, 이러한 후프,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이 실린더 2분의 1 mr 제곱 되는 거고요. 앞에서 봤던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 되겠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형태하고 이 형태는 씬라드 같은 이제 막대기 형태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이 왼쪽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오른쪽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평행축 이론이죠. 평행축 정리, 패러렐 액시스 티어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또 다양한 형태, 절반으로 자른 원기둥, 반구, 그 다음에 원뿔체, 타원띠, 속이 빈 반구, 그 다음에 완전한 도너청,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적분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평행축 정리입니다. 요거는 단면 2차 모멘트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동일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건요, 어떤 이 시스템 물체의 센터 오브 매스, 즉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이 질량 관성 모멘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체라도 이 회전축을 어디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질량 관성 모멘트 값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기준축이 어딘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체의 CM,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가 다른 축에 대한 어떠한 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질량 중심이기 때문에 이 질량 중심으로 해서 이 물체에서 그 질량 분포가 그죠? 가장 계산되는 게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질량 관성 모멘트는 다른 어떤 축보다도 이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가 가장 작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임의의 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물체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ICM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 축에 평행한 임의의 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고 알려져 있는 패러럴 액시스 시어럼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물체 CM을 지나는 축에 평행한 임의의 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 I는 어떻게 되냐면 ICM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 더하기 여기 나오는 M은 뭐냐면 전체 질량이고요. 전체 질량 곱하기 여기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거리의 제곱.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평행축 정리하고 유사하죠. 거기서는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뭐예요? 면적 곱하기 축이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 그렇게 계산했었죠. 그래서 평행축 정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값을 알고 있다. 여기가 지금 CM을 지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전체 거리가 L이고 L이기 때문에 CM은 2분의 L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거는 평행축 정리를 쓰게 되면 자, 요거를 우리가 ICM이라고 합시다. ICM. 요거는 그냥 일반 축이라고 하고 I라고 합시다. 그러면 I는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I는 ICM 더하기 뭐예요? 전체 질량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죠. D 제곱 질량을 여기서는 대문자 M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ICM이 얼마로 나옵니까? 12분의 ML 제곱이고 더하기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2분의 L 제곱이 되죠. 2분의 L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M은 그대로 M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거는 자, ML 제곱은 있으니까 숫자들만 뽑아내면 12분의 1 더하기 요거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분모 분자를 우리가 통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이 되고 이게 ML 제곱이 됩니다. 이거 해보면 12분의 4 되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ML 제곱 되죠. 그래서 이 ICM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축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평행축 정리를 써서 3분의 ML 제곱 여기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오는 예제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길이 2m고요. 직경이 10cm인 스틸 샤프트의 질량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자, 이 계산하라는 거는 IZZ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 2분의 1 M
R 제곱이기 때문에 자 먼저 M을 계산해야 되죠. M은 여기 나오는 밀도 곱하기 전체 부피예요. 밀도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피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단면적 곱하기 이 전체 길이 곱하면 되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전체 길이 L 하면 됩니다. 강의 밀도가 7860 kg per m 3승이고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직경이 10cm니까 0.1m가 되고 그거의 제곱 곱하기 전체 길이는 2m. 그래서 이거 쭉 계산하면 123.5 kg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 형태를 뭐 실린드리칼 뭐 쉐입이라든지 서큘러 실린더라든지 또는 디스크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IZZ는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2분의 1 m은 여기서 123.5kg 계산했고 R 제곱은 여기에 Z에서부터 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경이 10cm 0.1m이기 때문에 0.05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의 제곱입니다. 계산하면 0.154kg 미터 제곱이라는 그러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운동량이에요. 우리 책의 챕터 9.6이 됩니다. 운동량은 모멘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멘트가 아니라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모멘텀으로 되어 있고 정의는요. 운동량이라고 하면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물체의 운동량, 모멘텀은 mv가 됩니다. 자, L이라는 걸 쓰고요. 여기 L하고 V는 이게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벡터라는 표시가 되고 질량과 속도, 이게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곱으로 정의되는 물리량이고요. 이 속도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운동량, 이거는 벡터량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량 방향은 속도의 방향하고 똑같고요. 그 속도 또는 그러니까 속도하고 그 다음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량하고 같습니다. 방향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질량을 m이 작더라도 물체의 속도가 크게 되면 아주 빠르게 되면 큰 운동량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예로는 이제 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질량은 작더라도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큰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운동량은 어떤 거에 이제 또 관련이 있나 하면 이 충격량, 리니어 임펄스. 그래서 운동량은 사실 이 충격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원리 해가지고 10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그 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겁니다. 어떤 물체의 초기 운동량 그리고 그 파이널 마지막 상태에서의 운동량의 차이가 바로 이 가해지는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 곱하기 가해지는 시간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턴트맨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때 지면 위에 이렇게 우리가 매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어떤 뭐 스턴트맨이 이 매트에 딱 떨어졌을 때 자, 요 상태가 되겠죠. 요 딱 매트에 접하는 순간을 우리가 MV 이니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가 요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이니셜이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파이널이 되겠죠. 그러면 이니셜에서는 위에서부터 자유낙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V가 크겠죠. 그 다음 파이널은 어떻게 됩니까? 정지했으니까 이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0이 되고 이 값이 어떤 값이 살아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MV 이니셜이. 그러면 이 값이 이거와 같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매트에 우리가 딱 떨어져서 완전 최종적으로 정지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이 델타 t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 스턴트맨이 받은 힘의 그 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F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정한 값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V 이니셜이 자유낙하에서부터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매트를 통해서 매트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실제로 스턴트맨이 받는 힘은 작다. 만약에 이게 아주 짧다. 그러면 스턴트맨은 아주 큰 힘을 받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 에어 매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플로어 같은 게 떨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또 야구공을 받을 때도 글러브에 받을 때 그 캐치볼을 하면서 빨리 날라오는 그 공을 잡을 때 잡고 이렇게 우리가 약간 그 미트를 이용해 가지고 공을 잡을 때 최종적으로 멈추는 시간까지를 조금 델타 T를 길게 가져가면 손에 오는 그 손이 받는 힘이 되게 작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것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멘트가 이야기되고요. 이 모멘트는 여기서 나오는 리니어 임펄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리니어 임펄스를 배울 때 여기 운동량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오는 수준의 문제는 이 정도입니다. 질량 그리고 속도가 가해지고 있을 때 과연 그 모멘텀이 얼마인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3m/s로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V1이 되겠죠. 80kg의 질량이에요. 이거는 그냥 M1이라고 합시다. 가진 사람과 이 질량 이걸 M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m/s 이거는 이제 V2라고 할 때 운동량에 비교하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MB니까 80 곱하기 3이니까 240kg m/s가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2000 곱하기 30 그래서 6만 kg m/s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운동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잘 기억을 해 보세요. 자, 동일한 속도 V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질량이 큰 트럭과 작은 트럭이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다음 질문은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들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배웠던 걸 가지고 여기 보면 힘 관련되는 거, 임펄스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 가속도의 변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트럭에 타는 것이 운전자가 좋겠는가를 결론을 내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챕터 9.7입니다. 질량 보존, Conservation of Mass. 자, 질량 보존은요, 우리가 질량을 만들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가 되겠고요. 어떠한 시스템 내에서 질량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게 일정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서 화학 반응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서 반응 물질의 구성 성분은 모두 생성 물질의 구성 성분으로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변할 뿐 이게 소멸되거나 또는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ACE2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이 물 분자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은 H2O죠. 그러면 여기 수소가 지금 2개가 있고 여기 또 H2가 여기 2개가 있고 또 O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하고 2개의 산소 원자가 있을 때 이게 결합하면 여기에 물 분자가 생기는데 물질은 소멸되거나 또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쓰냐면 우리의 공학적인 문제를 풀 때 이 질량 보존 그 내용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질량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영역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영역의 이름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 검사 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유동의 일부분을 둘러싼 공간에 고정시킨 어떤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라고 합니다. 펌프를 예를 들자면 펌프에서 유동의 경계 또는 파이프의 일부분 혹은 용기, 탱크의 안쪽 부분, 그 다음 압축기나 난번기, 유동 경로 등의 이러한 컨트롤 볼륨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유체역학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컨트롤 볼륨에서 질량 보존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이 컨트롤 볼륨 검사 최적으로 들어가는 유체의 질량 유량 또는 흐름률 빼기 검사 최적을 나오는 질량의 유량. 자,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 M인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M인. 근데 질량의 유량의 그 흐름률을 나타내요. 레이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M out의 율이에요. 자, 그러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이쪽 부분이 왼쪽 양이 돼요. 그럼 뭐예요? 안쪽에서 컨트롤 볼륨에서의 질량의 어떤 변화율은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들어오는 것은 작은데 이건 작은데 나가는 게 많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감소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 유량, 들어오는 질량 유량 빼기 나가는 질량 유량은 여기서 나오는 검사 최적 내에서의 유체의 질량의 변화율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놓고 이런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영역, 나가는 영역을 포함한 이 수조 안의 이 영역을 우리가 검사 최적 컨트롤 볼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겠고요. 위 식을 적용할 때 이 컨트롤 볼륨, 검사 최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9.3인데요. 그림에서 두 탱크에 5분 후에 각각 얼마의 많은 물이 축적되는가? 탱크의 부피가 각각 12m의 3승이라면 탱크에 물을 완전히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물의 밀도는 1000kg이라고 가정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어떤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자, 이 질량 보존을 이제 풀 때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그 컨트롤 볼륨, 검사 최적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빗금친 이 선으로 구성한 부분들이 바로 검사 최적, 컨트롤 볼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 보존을 법칙을 적용할 때 이 지금 나오는 이 영역에 대해서 질량 보존 법칙을 적용합니다. 검사 최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검사 최적으로 나가는 게 바로 검사 최적 내에서의 유체 질량의 변화 유형이죠. 이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이용해 주면 돼요. M in 닷 빼기 M out 다시 M CV 다시 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먼저 A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탱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유입되는 비율은 2kg per second다. 즉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식 M in 닷 빼기 M out 다시 MCV 닷이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거는 0이 되고 이 M in 닷은 2kg per seco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CV 닷, 즉 질량의 변화율은 여기 나온 단위 초당 2kg 되겠습니다. 5분 후는 검사 최적 내의 질량 변화율은 여기 나오는 2kg per second에다가 5분을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 나오는 건 세컨드,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미니트이기 때문에 자, 이 미니트를 우리가 없애주고 결국은 이 세컨드도 없어지고 남는 거는 2kg 곱하기 5 곱하기 60에서 600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탱크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 봅시다. 탱크의 크기는 이 크기가 이겁니다. 12m 3승의 그 크기의 탱크인데, 자, 이 탱크를 채울 때 우리가 필요한 질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자, 탱크의 부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탱크에 가득 물이 찬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여기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밀도는 물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 3승이기 때문에, 즉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의 물의 질량은 여기 나오는 12,000kg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질량 보존 방정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탱크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합니다. 질량의 변화율이 시간 변화량분의 검사 최적 내의 질량 변화량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12,000kg이 되고, 요게 변화율은 2kg per second이기 때문에 시간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시간 변화량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질량의 변화율분의 검사 최적 내의 질량 변화율이 됩니다. 질량 변화율은 여기서 mcv-인데 요게 2kg per second가 되겠고, 검사 최적 내의 질량 변화율은 탱크에 가득 채워지는 그 물의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한 12,000kg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6,000초가 되고요. 그리고 6,000초를 미닛으로 바꾸면 100분이 되겠습니다. 자, B의 경우는 유입되는 물의 그 질량 m in 닷은 이게 2kg per second 되고요. 유출되는 건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m out 닷은 1kg per second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m in 닷 빼기 m out 닷이 요게 mcv 다시죠. 그럼 mcv 다시 얼마가 됩니까? 2 빼기 1이니까 요건 1kg per second가 됩니다. 자, 5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당 1kg이 느니까 5분 후에는 300kg 되겠죠. 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탱크의 질량이 여기 나오는 1200kg이었으니까 아까보다 여기 질량의 변화율이 mcv가 반밖에 안 되니까 아까 100분 걸렸죠. 이번에는 200분 걸린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연료 탱크로부터 연료 주입구로 유입되는 연료의 질량 유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차가 90km per hour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연비는 자, 15km per 리터이다. 만약에 이와 같은 연비를 가지는 자동차가 100만 대가 도로상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1시간에 소비되는 가솔린의 양은 얼마인가? 가솔린의 비중은 0.7이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인데, 자, 요런 문제들은 시험에 자주 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연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러한 연비에 이러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초당 연료가 얼마의 질량으로 그 유입이 돼야 되는가, 이 연료의 질량 유량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질량 유량을 가지는 차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0만 대가 있고요. 그죠? 1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결국 우리가 그 필요한 연료의 질량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쓰고 있는 연료가 가솔린입니다. 그래서 가솔린의 밀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비중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솔린의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비중이라는 것은 4도씨 물의 밀도분의 그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물질의 그 밀도기 때문에 그 식을 이용해서 여기 가솔린의 밀도를 계산하면 비중 곱하기 4도씨 물의
그 밀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0.72 곱하기 자 4도씨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 삼중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로가 가솔린의 로는 720kg per 미터 삼중이 돼요. 자, 요거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최종적으로 질량이죠. 질량인데 여기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다닐 때 연비는 여기 나온 리터당의 연비로 나와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질량이 아니라 요거는 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적으로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적에다가 우리가 여기 나오는 로를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 로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당 한 대의 연료의 최적 유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속도는 지금 주어진 속도가 얼마입니까? 15km. 자, 속도는 여기 나오죠. 90km per hour입니다. 자, 속도는 90km per hour고 그 다음에 연비가 리터당 15km per 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시간당 몇 리터에 요거는 계산해 보면 시간당 소비 연료 최적이죠. 계산해 보면 자, 여기 킬로미터 없어지고요. 90 나누기 15에서 여기 나오는 H분의 L, 즉 시간당 6리터의 연료가 소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한 대당 지금 여기 나오는 Q가 여기에 Q죠. 이만큼의 연료가 소비된다고 하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밀도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간당 소모하는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 계산해 보면 요거는 시간당 소비 연료의 질량이 됩니다. 자, 여기 밀도 곱했고요. 여기 시간 6 곱하기 H분의 L 계산했어요. 근데 지금 L이 최적의 어떤 단위로 썼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미터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L을 없애주기 위해서 1미터의 삼승은 1000리터이기 때문에 요걸 곱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M 닷값 시간분의 4.32 단위 시간당 4.32kg의 연료가 소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가 100만 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0만 대를 곱해주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32만 kg의 연료가 소비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최적 유량도 알아야 되고요. 비중 그 다음에 밀도 관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뭐 M in 닷 빼기 M out 닷 이꼴 MCV 다시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9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챕터 9에서 챕터 9에서는 우리가 질량과 질량 관련되는 변수를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 챕터가 끝나고 나면 질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학적인 적용과 분석에 있어서 질량의 역할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야겠습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또 무게를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밀도, 비최적, 비중량, 비중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죠?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질량, 유량, M 닷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여기에 Q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 유량에다가 밀도가 일정한 유체라고 하면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 유량이 나오죠.
또한 질량이 병진 운동, 뭐 선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에 대한 저항, 즉 관성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어떤 물건, 물체를 회전시킬 때 또 회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바로 회전축으로부터 질량들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질량 관성 모멘트, mass moment of inerti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모멘트로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질량 관성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저항이 커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량 관성 모멘트가 질량에 대한 2차 모멘트였는데 1차 모멘트를 각 축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mass center,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량, 질량 곱하기 그 속도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충격량과 관련해 가지고 그 운동량 및 충격량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운동량에서는 빠른 속도를 갖는다면 비교적 질량이 작은 물체도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챕터 9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